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대한제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회사 개요와 주요 원재료에 따른 수익성 변동 구조는 짚어봤었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에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스크는 추정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저번 영상 2부에서 수익성 구조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서 이익 추정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밀가루와 원맥의 PQC 구조, 그리고 사료와 옥수수, 기타 곡물의 PQC 구조에 대해서 추정하는 방법을 해봤었고, 각각의 메인 사업부에서 추정된 스프레드의 전개를 예상해서 22년 상반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스프레드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해봤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들어맞을 것으로 되는 그림이었고요. 그래서 원맥과 옥수수를 전체 회사의 GPM, 매출 총이익률과 같이 그려보면은 역상관관계가 그려진다는 것들을 검증을 한 거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안 좋은 영향이 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해소되는 시점이 발생을 하면은 떨어지면 이익률은 개선되는 그런 식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미리 구조를 알아서 계산을 해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시던 분들은 투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집착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리스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끌고 가보면은 일단 그 이유는 계산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정확도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계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PQC 중에서 굳이 가장 중요한 팩터를 지목한다면 C, 곡물 가격일 것이고, 거기서도 핵심은 원재료의 레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곡물가가 언제 원가에 투입이 될 건가라는 거죠. 그걸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은 재고자산 회전율을 통해서 미뤄 짐작하는 것입니다. 재고에는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다양한 것이 있지만은 대략 365일을 이 재고 회전율로 나누게 되면은 재고자산 회전 일수가 나오죠. 이게 지금 5에서 한 7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은 대략 50일 정도 재고를 들고 가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또 원재료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두 달 정도 걸리니까 대략 보면은 한 3, 4개월 정도, 더 길게는 5, 6개월 정도의 원재료가 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깨우쳤다. 난 레깅도 알았으니까 이거 내가 잘만 계산하면은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 아니냐, 돈 쓸어 모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각종 곡물의 가격을 트래킹하기 시작합니다. 월 단위 혹은 주 단위, 짧게 1 단위까지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매월 손익계산서를 추정할 수 있다고 느끼겠지만은 이상하게도 계산은 틀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던가 하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회사 재고의 상황과 구매 결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하더라도 가정일 뿐이고, 설사 정확하게 들어맞더라도 한두 번 운이 좋은 것이지 다음에는 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과 정도에 대해서만 짐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계산의 정확도에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 두 번째 리스크가 나오는데요. 추정이 설사 들어맞아서 이익이 증가할 수가 있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 더 확대된다던가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과거 13년에서 14년도 사이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때 스프레드가 좋아지면서 소매분에서 이익이 개선이 됐었고 전사적인 이익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뉴스를 찾아보면은 앞으로 계속 곡물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죠. 거기다가 주식이 분위기 좋을 때는 좋은 이야기들이 막 쏟아집니다. 때마침 워렌 버핏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야, 너 워렌 버핏 가치 투자라고 아니? 이 사람이 주목했던 회사가 있다. 투자자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제분회사. 이러면서 대한제분이야. 가치 투자는 이런 거라고 막 하기 시작하죠. 자, 원재료의 하락 구간에서 GPM의 개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판관 비율은 거의 고정이 돼 있으니까 영업이익률 확대가 이렇게 일어났다. 오케이. 그런데 영원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냐, 혹은 유지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던 레벨은 이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원맥 가격이 내려왔는데 제품 가격도 같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스프레드는 벌어졌었지만 이내 조정되게 된 것이죠. 이런 형식으로요. 자, 회사는 왜 올렸던 제품 가격을 같이 내렸을까요? 그것은 전방에서 이 수요처들이 이 구조를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압박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야, 원재료 빠졌는데 왜 제품 가격 그대로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회사들이 곡물가를 올려서 어려울 땐 제품 가격을 올리고 떨어지면 보정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그것은 B2C, 우리가 직접 장보러 가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황색 곰표 중력분 1kg 이 제품 같은 경우가 B2C 제품인데 조금 이게 움직임이 다르죠. 1개 고객 1은 힘이 없습니다. 제품 안 사봐야 의미도 없고 옆집도 비슷한 식으로 책정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회사들의 비즈니스는 대부분 B2B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앞단 수요처에서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 압박을 주기 시작하고 결국 제본회사들도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는 하향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수요처의 구매력이라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원재료가 올라갈 때는 제품 가격은 좀 천천히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이게 떨어지게 되면 역으로 제품가 하향은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이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못 보러잖아요. 좀 챙깁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도찐개찐이에요. 그래서 벌어진 스프레드가 유지 혹은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는 리스크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정 이익 레벨이라는 게 있겠죠. 자, 세 번째 리스크는 스프레드 계산을 통해서 매출 총이익을 가늠을 하더라도 여타 이유로 인해서 그게 영업이익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의 경우 17년 부근에서는 이상하게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 GPM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일단 판관 비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뺀 OPM도 점차 하향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쓰는 영업비용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거를 쫙 끌고 와가지고 매출액과 비교를 합니다. 비율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원재료성 비용 그리고 고정비성 비용을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해보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원재료의 비중이 증가했다가 떨어질 때 이 GPM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판관비가 중간중간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급여나 감가상각비 같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판관비가 이렇게 좀 증가한 것이 감가상각비 등의 영향을 주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발생하는 것들은 사업 부문별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신사업을 인수하고 할수록 발생하는 부분일 겁니다. 너무 많은 사업부가 많아서 어디서 뭐가 문제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아마도 추정컨대 인수하면서 뭔가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있었고 여타 사업부의 증가가 예상의 변수로 이어지게 된 거죠. 여기 사업부들을 쫙 늘어났는데요. 붉은 거는 사업부가 좋아진 구간, 누런색은 안 좋아진 구간인데 각각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나 신사업, 반려동물 부문 우리와 마이너스 가고 있고 본합이야 디젤, 식음료 쪽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사의 영업이익을 뽑아내는데 위에서는 더 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뭐 예상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산할 때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혹은 뭐 최대한 긍정적으로 뽑아내든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는 손은 많이 가고 과거처럼 잘 되지도 않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산업 자체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도 문제입니다. 제본과 사료 같은 경우에는 곡물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 사업이었고 Q 성장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이익률만 번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그걸 시크리컬이라고 하죠. 이익이 안 나올 때 주가는 빠지고 이익이 나올 때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예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실제 회사로 보면은 이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익이 쪼그라진 바닥에서 사가지고 이익이 늘어날 때 팔아야 되는 주식이다. 그런데 이해도가 부족하게 되면은 여기서 사는 거죠. 향후 이익이 꺾이면서 주가도 서서히 같이 빠지는데 완벽히 역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되게 구조를 다 아는 사람들이 요즘에서 되게 부추깁니다. 영원할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혹은 확대될 것처럼. 공부 안 하고 남들 말 잘 듣고 이런 분들 이제 눈 돌아가가지고 잘 낚여요. 파닥파닥. 그러면은 이게 물리게 되는데 이 회사가 개잡주도 아닌데 존버하면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이 사이클이 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손해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야, 한국에서는 가치 투자는 되지도 않네. 개뿔. 역시 K 주식은 쓰레기야. 하면서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주변에 확산시키게 되죠. 본인들이 이 시크릿컬 구조를 이해하지도 않았다는 부분은 쏙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단연간 시장에서 이런 이제 스프레드에 따른 주가 변동 경험을 했죠. 그러고 나면 시장에서 학습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 미리 땡겨놔. 그리고 정작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는 이게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주도한다면은 본인들 자체로도 이게 이 구간은 베팅인데 4월 설명할 때는 선반영, 킹반영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또 이미 이 앞을 경험을 했다면은 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올라갈 때는 요거보다 많이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같이 전혀 오히려 다른 반대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반대로 달려가는 분들, 이거는 피해주인데 수혜주야 이러면서 달려가는 분들은 본인들은 그걸 또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강화시키기도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여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적어지거나 뭐 아니면 별로 못 가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설명한 리스크 요인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프레드라는 걸 알게 되고 계산에 대해서 집착한다. 어떤 정확한 결과물을 찾으려고 하거나 본인의 계산 결과를 맹신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원재료의 레깅에 의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계산은 맞지 않기 시작한다. 또한 너무 원재료를 기민하게 막 데일리로 보는 경우에는 어떤 해안이 없고 가격만 보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가격에 엄청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확대된 스프레드를 굳게 믿는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제품 가격은 이내 다시 조정이 되면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회사가 이것저것 사업을 벌리면서 여러 비용도 같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메인 사업의 스프레드가 전사적인 이익과의 상관관계가 축소된다. 따라서 주가 또한 예전처럼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시크릿컬 구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행동하는가가 있습니다. 아예 잘 모르고 있다면 이익이 나가지고 오히려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든가 혹은 뭐 피해주를 수혜주라고 산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반대로 간다. 또한 너무 잘 알고 있다면 미리 베팅처럼 움직여가지고 주가가 왜곡이 되든가 과거와 같은 주가 상승폭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시장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알려지면 플레이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고려해야 될 요소도 많아지고 플레이어들은 각자 제각각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구조를 다 이해한 다음에 추후에 이제 상황을 보고 대응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대한제분의 리스크 요인을 살펴봤고 이로써 3부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제분회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크릿컬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